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념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저도 이 책에서 나오는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체내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생화학적으로 생명에 필수적이고 신체를 유연하게 그리고 젊게 유지하는 수단이죠. 현대 인간이 칼슘 부족인 것은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체내에서 흡수하여 동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칼슘은 이온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이온화된 칼슘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산을 중화시킵니다. 이것이 끔찍한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과일과 채소에 있는 유기질 칼슘은 이미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고 유제품과 칼슘 보조식품에 의지하게 됩니다. 유제품과 칼슘 보조식품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제품을 먹는 인구가 최고로 많은 국가인데요. 골다공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국가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유에 있는 칼슘은 젖소로부터 이온화가 되지만 살균 과정에서 파괴되어 인체에는 아주 조금밖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열을 통한 살균은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인체에서 사용되지 않는 추가 칼슘은 절대로 편안하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액에 흡착돼서 연성 조직인 혈관과 피부, 눈과 관절 등 몸속 기관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용되지 않은 칼슘은 혈관 속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피부에 안착한 칼슘은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서양인에게 주름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관절에서도 고통스러운 퇴적물이 쌓입니다. 눈에서는 백내장의 형태로, 신장에서는 신장 결석의 형태로 나타나죠. 지금 나열한 질병들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30년 전 한 영국 기자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이즈미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115세 노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건강했으며 95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연구자들은 그 섬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 일반 물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은 살아있는 산호에서 걸러진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독특한 산호 미네랄이 물을 높은 알카리로 만들어 인체의 산과 알카리의 균형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의 혈액은 약알칼리성인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식생활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따라서 산성을 중화시켜야 하는
인간의 몸은 살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호 미네랄을 위해서 일본의 섬으로 이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산호 미네랄과 같은 유기 미네랄을 얼마든지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멀고 먼 곳에 있지 않고 항상 바로 옆 당신 옆에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섭씨 54도에서 생명은 모두 죽습니다. 술과 마약처럼 불로 익혀서 조리한 음식도 중독성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술과 마약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술과 마약은 주지 않지만 음식은 반드시 제공합니다. 불로 익혀 조리한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 또한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TV를 켜면 음식 광고가 쏟아집니다. 모두 조리된 음식이나 가공식품이죠. 햄버거와 피자, 쿠키, 시리얼, 냉동식품 등 모두 생명을 죽인 음식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오렌지 주스나 우유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 모두 섭씨 54도 이상에서 저온 살균한 것들입니다. 저온 살균법이란 우유를 1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여 많은 영양분이 함께 파괴되기 때문에 60에서 80도에서 30에서 60분 2회 이상 가열하는 방식을 통해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을 하면 저온이든 고온이든 효소, 즉 생명은 대부분 사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물이나 특별한 단식 등으로 빠르게 체중 감량을 달성할 경우 99% 사람들은 체중이 다시 증가합니다. 저는 예외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나요? 한 달에 10kg을 감량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시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6개월 동안 20kg을 감량한 다음 6개월 후에 살이 더 찌기를 원하시나요? 한 달에 1억 원을 벌고 1년 만에 파산하는 것과 한 달에 1,000만 원씩 평생 버는 것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다이어트가 계속 출현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마나 빨리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지 그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마치 이 종목에 투자하면 한 달 만에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침을 튀기는 시중의 상업 투자 전문가처럼 말이죠. 그 다이어트가 전반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이어트가 빠진 체중을 얼마나 오래 유지시키는지 혹은 살이 더 빨리 다시 찌는지 아닌지는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급한 마음을 노리고 속도전에만 몰두했습니다. 건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비만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할 필요도 없고 헬스클럽에서 365일 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법칙을 깨닫고 첫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이죠. 비록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식사를 완전히 재훈련하는데 6개월 또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당신이 산 음식을 10% 정도만 섭취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따라서 현재 10%대 90%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최종 목표가 75대 25 또는 60대 40% 등 어떤 목표가 되든 상관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열을 가해서 조리될 음식의 양을 조금씩 줄이면서 산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섭취하는 산 음식의 양을 2배로 늘리면 살이 2배로 빠지고 3배로 늘리면 3배로 빠질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당신의 몸의 치유 메커니즘에 불을 붙이기 때문이죠.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몸의 치유 메커니즘은 그 문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물의 성질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댐이나 제방 뒤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곳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모든 물이 그 구멍으로 빠져갑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진행됩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산 음식을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과도 관계없고 체질과도 관계가 없고 인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을 섭취해서 생존하고 진화했고 번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엄연한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다면 누구도 비만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살 빼기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매스컴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시중의 상업적인 다이어트와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스러운 시중의 다이어트와는 달리 15%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산 음식을 식단의 50%로 맞추겠다고 결심했다면 당신은 체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당신은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시중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식사 대용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매스컴에서 광고하는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5대5, 내일도 5대5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힘들어합니다. 당신도 어느 정도의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특히 산 음식의 비율이 10%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과일 한 조각이나 샐러드를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많은 고통의 원인이 과일과 채소의 부족인데도 그들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음식으로 전환하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개선될지 알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얻습니다. 사실 과일과 채소를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이 산 음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식단에서 산 음식을 늘리고 죽은 음식을 줄이면
살이 빠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공장 음식 중독자였던 제가 어떻게 산 음식 5%와 죽은 음식 95%에서 50%대 50%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스승님의 맑고 진실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뚱뚱한 몸집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섬광처럼 빛나는 그의 눈빛이 저를 불살라버렸습니다. 눈은 못 속입니다. 성형과 수술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도 눈빛은 절대 성형할 수 없습니다. 산 음식을 죽은 음식보다 2배로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였지만 당장은 5대5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저는 앞으로 내가 섭취하는 음식의 절반 이상을 살아있는 음식으로 채우겠다라고 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고 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178cm에 65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통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었으며 걸리면 죽는다는 저 악명 높은 고엽제 후유증에서도 버젓이 탈출해서 생생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아무것도 조리하지 않고 완전히 살아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헬렌 니어링은 그녀의 저서 소박한 밥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면 우리 부부는 위장 청소도 할 겸 열흘쯤 사과만 먹는다. 사과를 원하는 만큼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금식할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서 좋다.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인 셈이다. 육체는 수면 시간을 이용해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므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 밤 동안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므로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거의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은 헬렌 니어링 부부처럼 당신이 좋아하는 한 가지 과일을 택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단순해야 실천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과일만 24시간 먹기가 지겨우시면 과일과 무첨가 주스, 샐러드를 순서나 양에 구분하지 않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중의 상업용 주스와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당신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절대 무슨 큰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 효과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 조리된 음식으로 몸을 혹사시켰다가 산 음식이 몸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뉴욕 맨하튼의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를 6일 동안 듣다가 하루쯤 티베트의 오지마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살랑이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힘드시다면 일주일 내내 아침과 저녁만이라도 산 음식을 드시는 방법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냥 먹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몸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과일과 무첨가 주스만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죽은 음식을 산 음식으로 대체하면 다이어트와 질병 치유는 저절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완전 산 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릅니다. 부러지는 것보다 휘어지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려다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천하길 바랍니다. 90kg이 넘는 뚱보에다 위장약을 달고 살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실에 기반해서 독자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 습관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려면 경직된 생각 대신 유동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죄책감을 느끼는 강제적인 방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좌절감으로 이어져 에라 모르겠다라며 옛날의 편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을 우걱우걱 먹거나 마트에서 파는 가짜 주스를 마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과 전분이 섞인 식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식사와 함께 샐러드를 먹지 않거나 과일이나 샐러드를 전혀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조리된 죽은 음식만 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매 끼니의 복잡한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신적인 끈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신 또한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배출입니다. 우리 인간은 첫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둘째, 영양소를 흡수해서 사용하며 셋째,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즉 배출을 하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저는 저의 첫 번째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이 주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이 세 가지 일에는 반드시 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기는 모두 하루 24시간 내내 진행되지만 각각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섭취 주기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이 시간은 신체가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동화 주기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수면 시간 동안 신체는 필요한 것을 추출합니다.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몸에서 사용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신진대사의 노폐물을 모아 제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배출 주기죠. 살을 빼기를 원한다면 몸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태양이 뜨겁고 빙하가 차갑다는 것처럼 명확하죠. 배출 주기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면 다이어트의 성공 확률이 확연하게 높아집니다. 배출 주기란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 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매우 활동적인 처리 공장입니다. 각 세포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수만 가지의 생명 기능을 수행하며 임무를 수행한 후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솔린을 넣은 자동차가 노폐물을 배기가스의 형태로 배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독소 처리 공장에 속하는 림프 시스템은 모든 세포에서 노폐물을 수집하고 분해하며 그렇게 해서 4개의 배설 기관으로 보내고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체중 감량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2가지 문제를 모두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의 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그로 인해서 배출 주기의 활동에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비만인들이 대부분 변비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신이 살을 빼고 싶다면 반드시 이 2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날씬하고 질병이 없는 몸을 갖기 위해서는 음식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배출 주기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신체의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깜빡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계단을 오르거나 장작을 패는 일에도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공부일까요? 운동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화입니다. 당신이 42kg의 마라톤을 하고 나서 30분 후에 어느 정도 두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목이 차오르도록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 절대 책을 읽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뇌는 우리 신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사용하지만 과식 후에는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뇌가 사용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배출 주기인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의 과도한 음식을 먹으면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청소 시간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색종이를 뿌리는 행위와 마찬가지죠. 비록 당신이 저녁마다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도 아침에 청소 시간에 청소를 꾸준히 한다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청소 시간에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청소하는 사람과 파티하는 사람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 물건과 파티 물건들이 부딪히며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제 제가 평생 178cm에 65kg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노출된 지 20년 후에 반드시 죽는다는 고요업제에서 탈출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수 외에는 아무것도 뱃속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식사 대신에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둘째, 처음에는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입장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섭취 주기는 신체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할당하는 시간입니다.
음식이 소화된 후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데도 에너지를 할당하고 사용하지 않은 영양소를 제거하는 데도 에너지를 할당합니다. 배출 주기가 완료되기 전에 섭취 주기를 강제로 작동시키면 노폐물이 축적되는 과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새 주기의 리듬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의 배출 주기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소화 활동이 시도로 호모사피엔스의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화해야 되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배출 주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는 순간 소화를 위해 에너지가 할당되어야 하며 노폐물 제거라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돼서 배출 주기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과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배출 주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일의 당 성분은 이미 단당류이기 때문에 식사를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아침 식사보다는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는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의 연료 에너지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과일에서 더 순수한 형태로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적어도 낮 12시까지 갓 짜낸 무첨가 과일 주스나 신선한 과일만 섭취하십시오. 원하는 만큼 자주 먹어도 됩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도 괜찮습니다. 단 과일과 무첨가 주스만 섭취하고 다른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는 물을 마시고 싶은 경우인데요. 물론 이 역시 괜찮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일 통조림이나 시중의 주스보다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7일 동안만 실천해 보세요. 낮 12시부터는 평소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끝날 때 오전에 과일과 주스만 먹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예전에 하던 대로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평소에 먹던 아침 식사를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일주일과 그 후의 일주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2권,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는 더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뒤에 후속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